예,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모암 박희삼 선생의 생애와 학행입니다. 앞에서 두 분 송암과 항암 선생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모암 선생은 그 송암과 항암 선생의 부친입니다. 오늘날 이 함안 지역의 갱주박씨들이 그 대대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면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던 그 토대를 마련한 분이 바로 이 모암 선생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훌륭하신 분을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간추려서 발표문을 간추려서 읽으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 중에는 그 선현들의 그 성함이 많이 나오는데 발표상 그 뒤에 존칭을 붙이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암 박희삼 선생은 함안의 대표적 사족 중의 하나인 갱주박 신문중의 현조로 일찍이 남맹 선생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두 아들을 문화에 보내어 학문을 익히게 하였으며 맹종조에는 유일로 청거되어 참봉을 두 차례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누차 예조 시험에 실패한 후 갱사를 섭렵하고 정조학을 바탕 삼아 위기지학에 전념하였습니다. 모암 선생 생존 시에 그 지인이 차운한 시나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한 시를 보면은 그 순수한 성품과 학문적 성취를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총명한 자질로 85세에 이르도록 평생 학문을 가까이 한 모암 선생의 일생을 유추해 볼 때 많은 글들을 남겼을 것은 분명하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단 몇 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외람과 호란 등을 거치면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남아있는 시문이 드물기 때문에 모암 선생의 일생을 자세히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각들이라도 모아서 선현의 삶과 행적을 재구성해서 후손은 물론이고 지역과 학계에 알려 널리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후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모암집의 간행 경위와 함께 모암 선생이 직접 남기신 글과 또 당대나 그 후대 인물들이 모암 선생에 관해 어떤 글을 남겼는지 문집에 수록된 시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암 선생의 생애와 가계, 학문과 덕행, 위상과 추승 등을 차례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모암집의 편찬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암의 유고는 손자인 송계 박이의 문집가. 이 이자가 이 태도 되고 이도 되는데 아까 신도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상 이 박이로 읽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의 문집가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암 송계의 학고는 모암 선생의 12세 손인 이남 박교환 선생이 유문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간행하였습니다. 그 형태는 사근 1책의 모갈자본인데 앞에 두 권은 모암집이고 뒤에 두 권은 송계집입니다. 근대에 그 함안 출신의 일산 조병규와 후손인 이남 박교환의 서문이 두 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문 내용 중에서 두 편 다 공이 성종 때 유일로 청거되어 재차 참봉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암 선생이 유일로 청거되어 나가던 해는
송암 선생 연보를 보는 것 같으면은 1547년입니다. 그래서 1547년은 성종조가 아니고 맹종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일은 모함 선생이 직접 남긴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가 이제 삼수이고 편지가 한 편, 소가 한 편, 훈이 한 편, 논 한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직접 남기신 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근이는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총 11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시와 만사와 가장, 행장, 묘갈명, 봉화문 등이 수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역시 이남 박규환 선생의 발문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은 시간상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와 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는 노경이고 호가 모함입니다. 하만 강평리 지금은 이제 이 맹관리로 알고 있는데 강평리에서 1486년 5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기훈 진사 박유이고 어머니는 봉군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해서 저작을 지낸 하만조씨 조우고 딸 하만조씨입니다. 모함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영리하여서 8세 때 소학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효제를 근본으로 삼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과거 공부를 하였습니다. 향시에서는 여러 번 합격했으나 속과 시험에서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기지학에 전념하였는데 이후 그 경사를 섭렵하고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종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2세에 되던 1547년에 유일로 청거되어 처음 덕능 참봉에 제수되었고 그 다음에 48년에 다시 근원능 참봉을 옮겨 재직하던 중에 1550년에 업의 복량을 이유로 사직서를 올리고 배설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경우도 가장이나 행장을 보면은 침낭에 나갔다가 수개월이 되지 아니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보는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은 송암 선생 그 연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보는 것 같으면 47년에 처음 나갔다가 그 다음에 48년에 근원능 참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50년에 사직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2년 가까이 배설에 나가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모함의 지극한 효심이 글체 침낭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상에 전후 6년간 죽을 먹으면서 심혈을 했고 상복을 벗지 않았으며 고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일에도 마치 평생 상기를 지내는 듯이 애통이 하였으며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한결같이 주자가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 내용 중에서도 이 하만의 이 경주박씨들이 다 소학을 중시하고 주자가래를 중시했다라는 내용이 한결같이 나오는데 이 다 집안의 이 내력이 이 모함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함 선생은 성품이 성실순후해서 매사에 행동거지가 일정했으며 혼자 있다고 하여 태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함이라 호를 짓고 살았는데 고을에서 잠옷, 장자의 풍도가 있어 사람들이 모두 믿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함주지 총담편에 그 아래 소개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평소 엄격하면서도 사리에 따라서는 이웃에 한없이 너그러웠던 모함 선생의 처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함 선생은 그 당시 여러 맹주들과 사귀었으나 그 중에서도 남맹 선생과 가장 가까이 지냈으며 직접 유인물에는 지리산 밑으로 찾아가서 되어 있는데 지리산 밑으로 찾아가서 그 항문과 처형을 확인한 후 1555년 2월에 두 아들 송암과 항암을 산천제로 보내어 학문을 익히게 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한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모함 선생이 두 아들에게 그 공부를 하러 보내면서 남긴 송이자 산천제 훈에는 근래 내가 지리산 밑에 있는 남맹 선생을 찾아가 보고서 비로소 우리 유학의 올바른 도가 거기에 있음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십세손 박영일이 지은 가장에도 맹이자 부급 산천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맹 선생 그 편년 55세조에 1555년입니다. 2월에 송암 박재현과 그 아우 재인이 와서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남 그 박교환 선생이 쓴 서문에도 보는 것 같으면은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삼가 내롱정에 가서 두 아들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보는 것 같으면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남맹 선생이 덕산동에 들어가서 산천제에서 기급을 하신 거는 처음 들어가신 게 1561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1555년은 남맹 선생이 덕산에 들어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리산 및 산천제가 아니고 삼가 내룡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570년 11월 14일에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소는 역시 그 사시던 팽갈리고 장례 때 모인 사림이 몇백 명에 이르렀으며 사후 약 250년이 지난 1825년에 평천서원에 두 아드님과 함께 재양하면서 또 자손들이 별묘에 따로 봉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도성지 그 이팽의 맏아들로 부제학을 지낸 쌍매당 이윤의 따님인 철성이 시이고 후치 부인은 통정 강혜백의 정손자인 부사직 강신범의 따님입니다. 다음으로 가계를 보겠습니다. 가계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상세하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체 요지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이 하만의 이 경주 박씨들이 그 시조는 신라 그 개국왕 그 박흑거세를 시조로 하고 그리고 그 구세인 그 간설당 그 박재상 선생을 원조로 삼고 그리고 그 송암 선생 연부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 월성대군 박은희를 중조로 삼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단종이 세조에게 양의를 했을 때에 성문은 그 저작으로 있던 추호 박왕 선생이 매월당 김시석 그리고 그 서산 유자미 등과 함께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니까 그 수양산이라는 게 해주 옆에 그 수양산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언거를 하다가 만년에 이 하만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록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추호 앞에서도 아까 그 실제 허건수 선생님과 그 신도환 교수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추호 선생이 남기신 그 시가 한 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주지에도 인물편에 그 인물편과 그리고 그 총묘편과 그리고 등가록 등에 전부 다 이 모함 선생, 추호 선생 그러니까 그 박왕 선생이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 선생의 정조는 청백리공으로 일컬어지는 박명기인데 청거로 내성을 지내고 신청 군수로 재직 중에 그 우수한 치적을 세워서 임금으로부터 감복감을 하사받고 또 청백리라는 칭호를 들은 후 또 그 승진을 해서 그 합천 현감에 제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한번 살펴보니까 이름자가 이게 반드시 고정을 해야 제가 이 손이 좀 이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암 선생 그 옆에 그 위쪽에 그 사진이 실어놨습니다만 송암 선생 연보 세계도와 일세조 부분에 보는 것 때문에는 이 정조의 이름이 박명기가 아니고 박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함주지에도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그 이름이 박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쓰여진 가장이나 행장을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이 글자가 바뀌어 가지고 명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그 당시에 썼던 이름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문중에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 하나 잠시 빠졌는데 아까 그 가게하기 전에 그 생애에서 그 후치 부인이 통정 강혜백의 정손자인 부사직 강신범의 따님인데 또 이게 그 가장에는 십세손 박영일이 지은 가장에는 이 강씨 부인이 통정 강혜백 선생의 정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왼손이기 때문에 강신범이 통정 강혜백의 정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뒤가 무심하고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 그 다음에 그 조부나 부친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앞에서 아까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그 1을 한번 보시면은 1세조에서 9세 깐설당이고 그리고 추호 박광 선생이 내려오신 이후로 4대 동안 모함 선생이 이르기까지 4대 동안 독신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모함 선생 때 이르러 비로소 아들 셋, 딸 셋을 두게 되어서 가문이 번창하는 그런 기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함 선생은 그 강씨와 사이에서 두 아들 송암과 항암을 두었는데 두 분은 다 잘 아시다시피 남명의 문인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 미암 박재복은 이복 행제여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호조 판서에 추정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은 장녀는 초계에 살던 초계 정씨 그 정지호에게 출가를 했고 차녀는 의계 조례의 hen손으로 군수를 지낸 조곤에게 출가했고 막내는 인상군에 봉해진 이인에게 출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마지막에 그 위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학 추구와 가통 개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학적 학문 추구. 모함 선생의 학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아있는 문헌이 거의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모함을 평한 관련 글들을 통해 그 대체를 유추할 뿐입니다. 행장과 비문 등에 따르면 모함은 8세 때 소학을 공부하면서 이미 소학동자라고 일컬어졌으며
자라서는 효제를 근본으로 삼으면서도 부모의 뜻을 받들어 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소가에서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과거의 뜻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위기지역에 전념하여 경전과 사설을 섭렵하고 정자와 주자의 성리설을 기착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합니다. 평소 백령원을 좋아하지 않았다거나 끝내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던 점이나 또 남맹 선생의 학문 태도를 높이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모함은 애초 문장가라기보다는 도학자 쪽에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신이 거처하던 서사에서의 삶의 자세를 읊조린 모함 서사운에서 그 같은 도학자적 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산을 마주한 깊숙한 곳에 글방을 지어놓고 그 속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수양하는 도학자의 모습이 선연합니다. 안빈낙도하는 가운데 성인의 말씀을 천년 뒤에 읽어내려 하는 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함의 큰아들 송암과 친밀하게 지내며 일찍이 모함 서사를 방문했던 선산 출신의 당대 명필로도 일컬어졌던 고산 한기로는 바로 앞 모함의 시의 차원에서 그 학덕과 풍도를 다음과 같이 예찬하였습니다. 역시 시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 점 물욕이 없는 순박한 태고심의 경지에 이른 심적 경지와 도학을 추구하는 모함의 실질적인 학문 자세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검소한 집에서 세상의 맹리를 잊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지내며 자기 자신을 위하는 참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부친의 풍채와 덕행을 예찬하였습니다. 당시 두 아들을 남맹 선생에게 보내어 학문을 배우도록 하면서 타일은 송이자 산천제훈을 통해 모함이 추구하고자 했던 참된 학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함은 자신이 일찍이 큰 학자에게 배우지 못한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삼아 두 아들에게 과거를 통한 명성이나 영리 추구보다는 도의 뜻을 두고 위기지하게 힘쓸 것을 훈계하였습니다.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한유의 사설에 기초해서 모함 자신처럼 스승도 없이 공부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남맹에게 나아가 올바른 학문을 익힘으로써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례의 노담론에서는 그 내용이 배우는 사람은 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더라도 전체를 모르면 반드시 그 전체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물어야 한다라고 해서 스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역시 학자로서의 학문 추구 자세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소개 차원에서 전부 다 해석을 중요한 부분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기록들로 볼 때 모함은 문학지사라기보다는 도학자 쪽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에 끝내 실패했던 것도 애초부터 문장을 말단으로 여겨 과거 공부를 여사로 생각하며 전심전력하지 않았던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맹학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후반에 그 한강 정부 선생이 정확히 해수는 1586년에 하만 군수로 부임하면서 하만의 학문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이처럼 하만에서 학문을 부흥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만의 제지 명문 세가에서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경주 박씨들도 조선 초기 하만으로 이거한 추호 선생 이후 명문 대일에 빠지지 않았는데 특히 모함 선생이 송암과 항암 두 아들을 남맹 선생에게 보낸 것은 남맹학이 하만 지역에 확산되는데 매우 커다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함 선생이 남맹과 알고 지내게 된 것은 합천 쌍벽에 거주하던
그 남명의 큰 자형 호가 서간이고 이름이 외자로 운인데 정운 정운과 벗으로 결교를 하면서부터로 판단됩니다. 정운의 아버지 은정내언은 묵가에 급제해서 거제 헬령을 지냈는데 은정내언의 첫 번째 부인이 하만조씨 조옥의 따님이고 후배는 경주이시 이익의 따님인데 모함의 어머니도 역시 조옥의 따님입니다. 그 정내언의 부인이 두 번째 딸이고 이 모함 스승의 따님이 세 번째 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간 정우는 그 이시 부인의 소생이지만은 척상으로는 보는 것 같으면은 서간 정운과 모함 선생은 이종 형제간이 됩니다. 그런 척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서간 정운이 청을 해서 그 아들 정운의 아들 큰 아들입니다. 정지호가 모함 선생의 그 맞사이가 또 되어집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남명을 알게 된 모함은 남명 선생이 삼가 내릉정에서 강도할 때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서 만났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후손 박기환이 지은 서문에 남명 조식이 내릉정에서 도학을 강론할 때 모함이 도의로 종료하였으며 그의 두 아들을 보내어 배우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아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서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암 선생이 35세대던 1555년에 아우 항암과 함께 남명 선생에게 나아가 배웠는데 당시 남명 선생은 이들 두 형제의 제조에 감탄하면서 하만의 고사는 난행난제이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함 선생이 남명을 찾아가서 그 체험과 학문의 요체를 직접 확인한 후 두 아들을 보내어 그 참된 학문을 익히도록 간절하게 훈계한 내용이 바로 송이자 산천제 훈의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는 번역을 다 못하고 일부만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명은 천지간의 기운을 타고났으며 그 학문은 경의를 요체로 삼고 있다. 지금 세상에 유학의 올바른 도를 갖추고 바르게 학문을 인도하는 스승은 오직 남명이며 이름난 선비들이 모두 그 문화에 모여들어 참된 학문을 익히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아들에게 위기의 학문을 이루어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함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암정지린인데 서암정지린은 남명 선생의 제일 큰 생질입니다. 아까 그 앞에 나와 있지만은 정운 남명 선생의 자인이 됩니다. 정운은 서간 정운은 그 큰 아들이 정지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정지린입니다. 근데 그 정지린은 남명 선생의 제일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합니다. 생질이면서 제일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한데 그 정지린이 그 만시에서 모함 선생을 칭하기로 도의로 남명 선생과 사귀셨고 뜻은 백의의 맑음을 얻으셨네라고 해서 남명 선생과의 교유와 그 심덕의 청정함을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도학자적인 어치를 가졌던 모함 선생의 학문적 욕구는 송암과 항암 두 아들이 남명의 고제반열에 오름을 해서 그 바라는 바를 대신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만에서 남명의 학문이 더욱 확산되는 기제가 되었습니다. 1561년 가을에 송암 선생이 송암 정사를 완성하였는데 당시 고산 한기로를 비롯해서 도구 이재신, 서암 정지린, 월담 정사엔, 수당 최영경, 각제하항 등 내로라 하는 남명 고제들이 연이어서 내방해서 시와 기문 등을 지어 축하했으며 또 1574년에는
덕산에 찾아갔던 한강 정구 선생이 덕산에서 또 함안으로 찾아와서 송암의 덕행과 기량이 순함이 깊은 것을 보고서는 송암은 충후한 유학자이다라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내방은 함안 사족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가의 그 윤리 실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함의 가문은 충효와 절의의 정신이 맥맥히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멀리는 신라 충신 박재상이고 가까이는 고조부 박왕이 있습니다. 앞에 그 박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칭호를 박기명으로 썼는데 정조부인 박기명은 신청 군수로 재직 중에 선정을 베풀어서 왕으로부터 친히 유서와 감복감을 하사받고 청백한 관리라는 그 칭찬을 들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주지 그 인물편에도 역시 아버지인 추호 박왕 선생과 함께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부 박정아 역시 효성과 우애가 독실했고 대대로 전해진 덕행을 이어서 향당의 모범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청백한 집안에 또 군자가 나왔다라고 찬양했고 부친 박유는 진사로 태학에 있을 때 문화가 행위로 동료들부터 추승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호 박왕 이후 4대 독자의 몸이었던 모함은 선대의 절여 정신을 이어받아 가통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모함이 남긴 몇 편의 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중 하나가 깊은 효심입니다. 모함을 침낭배설에 청거하면서 그 효행에 대해 이르기를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신명에게 물어볼 수 있나니 안위의 양지를 개성하고 정삼과 민자언을 아우른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효양을 침낭으로 재직 시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올린 편지 상가 대인서에도 그 효심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일부를 역시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봉직을 사직하는 상소 글체 침낭소에도 또 짧고 평이한 문장 가운데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부친에 대한 효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부친의 복량을 위해 간절하게 사직을 청하였습니다. 모함집에 수록된 이제 삼수의 시 중에서 다음의 행근은능 침낭시 유감에서도 모함의 애국 충정심과 직분에 충실하고자 하는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수에서는 근은능을 관리하면서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추송하는 마음을 담았고, 둘째 수에서는 벼슬을 내려준 임금에 대한 감사함과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에 유자로서의 반듯한 조행을 실천함으로써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루 학덕을 겸비한 어른으로 칭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생 동안 효양을 실천하며 과학을 개성하기 위해 헌신했던 모함의 행적을 후기에 본이 순응인 안몽백은 세운을 지냈습니다. 안몽백은 모함의 행장에서 요약하여 말하기를 몸소 효도를 행하며 지리산 날에 가무지역의 덕행과 학문이 있는 문중과 교유하였다. 집안에 이어 내려오는 학업을 닦고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노력으로 후손들을 무궁토록 일깨움으로써 이름난 아들과 어진 손자들이 더욱 번성하였다. 나라한 사람들이 모두 행실이 바른 가문이라고 추송하니 선행을 쌓은 집안에 남겨진 경사가 성대하다 할 것이다 라고 우러러 찬양하였습니다. 남긴 글이 많지 않아 충분히 고정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기록만으로도 그 충효 정신이 어떠했는지를 알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상과 사후 추승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모함의 위상은 당대 지인들과 후인들이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강 정부가 하만 군수로 왔을 때 공을 보고 박모는 충후한 장자로서 우뚝하니 고인의 풍도가 있다라고 한 말과 고산 한기로가 고상한 풍채 좋은 덕행 세상에서 다투어 흠모하네라고 한 시구절과 서암 정지린이 도의로서 남맹생과 교유하였다라고 한 만시구절과 또 평소 더불어 교유한 이는 모두 학문이 깊고 행신이 바른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아준 사람이 남맹 선생이었다라고 한 안몽백이 지은 행장구절 등등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모함 선생의 위상은 그 혼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함 선생이 출생했을 무렵에 경주박 씨는 이미 하만에서 맹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함의 어머니는 봉군 출신의 하만조시로 문과에 급제하여 저작을 지낸 조욱의 따님입니다. 이마 앞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조욱의 자는 자명이며 의계 조례의 종제입니다. 조욱은 두 아들과 딸 넷을 두었는데 둘째 딸은 합천쌍벽에 있던 정내은에게 출가했고 셋째 딸은 모함의 어머니입니다. 정내은의 아들 서간 정우는 남맹의 큰 자행으로 모함과는 이종행제가 되며 그 큰 아들 정지호는 모함의 마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들 초계 정씨는 합천 상가 지역의 명문가로서 그 맥을 이어 현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모함은 부제학을 지낸 이훈의 따님 철성이씨를 초치로 맞이하였고 후치로 진양 강씨 부사직 강신범의 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훈의 자는 자백이며 호는 쌍매당인데 그 아우 이주와 함께 전필제 김종직의 문화에서 수학하며 김일손, 근호복 등과 같이 교유하였습니다. 쌍매당은 만년에 창녕 영산에 쌍매당을 짓고 응가했는데 모함 선생이 혼인을 했던 것은 이 당시 그 창녕 영산에 이윤이 응가했을 때로 생각됩니다. 강씨 부인의 아버지는 강신범이고 할아버지는 강숙경이며 정조부는 강우덕이고 고조는 강혜백입니다. 뒤에 그 도표를 한번 보면은 7세가 강혜백이고 그리고 8세가 강우덕이고 9세에 그 강숙경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인범의 아들이 그 널리 알려진 목계 강원이고 또 그 사이가 그 간포 그 어덕강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넷째 아들이 강신범인데 역시 그 아들 강년은 문과에 급제해서 사회를 지내고 그 바로 사이가 모함 박이삼 선생입니다. 모함 선생의 장남 송암은 자성지 정행의 따님인 진양정씨를 맞이하였고 그 항암은 통정대부 이침의 따님인 재랭이 씨에 이어 성공감력 이일민의 따님인 전이희 씨를 후치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침은 모은 이효의 막내 손자인 그 이계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재랭이 씨도 이 당시에는 이미 벌써 하만에서 대표적인 그 사족 중의 하나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던 문중입니다. 장년은 서간 정운의 아들 서하당 정지호에게 시집갔고 그 차년은 의계 조례 선생의 현손인 조곤에게 출가해서 아들 조응도와 조정도를 두었는데 조응도는 무과에 급제해서 임진왜란 당시 고성 현령으로 재직하면서 진주성 전투에도 참여했고 정류재란 때는 순절하여 맹조참의에 정직되고 선무 원종 1등 공신에 녹음되었습니다. 그 하만조시 13충의 한 분으로 고성공파의 파조가 된 분입니다. 뒤에 그 도표 6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11대에 보는 것 같으면은 조녕의 아들이 조욱이고 그 사이에 정리한과 모함의 부친인 박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선생의 아들 조동호 계열에서 그 6번째 그 조건의 아들 조정하의 아들 조건이
바로 모함 선생의 사이입니다. 그 아들이 조응도입니다. 당시 이 조응도 선생과 그리고 또 뭐 13 중에 한 분인 도곡 조익도 선생은 사촌가지고 또 그 밑에 보는 것은 재종관으로 조행도, 조임도 등등 해서 당시 하만에서 아주 조씨들이 그 위상을 갖다가 아주 높이 차지하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공도공 이문화의 7대손 인천이시 인상군 이인에게 시집가서 아들 이휴복을 두었습니다. 이휴복의 자는 양졸정인데 8살 때 외삼촌 그 항암에게 소학을 배웠으나 그 외란으로 학문을 잊지 못하고 뒤에 묵가에 급제해서 수군 첨절제사를 지냈는데 이가를 인한데 공을 세워 진무공신에 책록되었고 그 공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인원군에 보내졌습니다. 뒤에 그 인조가 단서 죽백과 제문을 내리 취재하고 호조 판서에 추정하였으며 군북면 도천사와 그 함안면 도회서원에 제향된 인물입니다. 이상의 혼맥에서 보듯이 모함과 직접 관계된 가문은 함안과 진주를 기반으로 한 함안조씨, 재령이씨, 인천이씨, 진랑강씨와 영산의 철성이씨, 합천의 초계정씨 등등 인근의 명문가들입니다. 문집에 남아있는 기록은 없지만은 추업 선생이 처음 함안에 정착한 이후 모함에 이르기까지 가통을 개성하면서 혼인을 통해 지역에서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함 선생의 두 아들 송암과 항암이 남명의 고제반열에 오름으로써 경주박 신문중의 위상은 더 확고해질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함 선생은 정가의 뛰어난 학향을 기반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가문들과 두루 혼반을 구성함으로써 당대는 물론 사후에까지 높은 위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한강 정부가 편찬한 함주지 인물편에 효행으로 그는 참봉에 제수되었다. 덕망이 있는 노성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사후 약 200년이 지난 1825년에는 문종과 사령의 공의로 두 아들 송암과 항암과 함께 평천서원에 제향되었습니다. 1868년에 흥선대왕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해철되기는 했으나 1915년에 추모제를 중건하고 또 1993년에 평천서원 유업일을 추모제 맞은편에 건립하였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김해 출신의 그 하재 이우석은 그 유업 위명에서 진실하도다 모함이 집안의 학문을 열고 두 아들이 계승하여 그 업적을 창성하게 하였네 라고 하여 그 남긴 업적을 우러렀습니다. 이에 앞선 1900년대 초기에 그 12세손 이남 박효환이 모함 선생의 유문과 관계인들의 글을 수집 정리하여 모함 송계 학고를 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마무리는 짧으니까 역시 읽겠습니다. 모함 선생은 조선 초기 함안에 이거한 고조부 박왕 이후 3대 동안 단신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통을 이어받아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함안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우도에까지 가문의 위상을 높인 경주박씨 함안파의 중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소학에 바탕하여 효제를 근본으로 삼았으며 가거를 포기하고 경사와 정주의 성리설을 학문의 기결처로 삼았습니다. 특히 남명선생을 종료하여 그 학덕을 인정하고 두 아들 송암과 항암을 그 문화에 보내어 학문을 익히게 하였는데 후일 두 아들이 남명문화에서 고제 반열에 오름으로 해서 남명학의 발전과 학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통을 개성 발전시키고자 했던 모함의 뜻도 자연스레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뛰어난 조형으로 62세와 63세대 내 유일로 증거되어 연이어 침낭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효자답게 부친의 복량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사후 함주지에 덕망이 있는 어른다운 풍도를 가졌다라고 기록되고 평천서원에 두 아들과 함께 제향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글이 적어서 충분히 그 학덕을 조명할 수는 없었지만 후인들이 그 품행을 본받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